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분기 역성장에 비하면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 있지만 또 다른 거시지표인 환율은 연일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급보다 세금과 물가가 더 올라서 생활이 팍팍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최근 국내 경제 지표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이런 지표들이 서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거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1.3% 이렇게 내놨습니다. 올 1분기 역성장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0.2%였는데 3분기는 지난 이제 15분기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15분기 만에 가장 높았는데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소장님 이게 이제 경제 회복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몇 분기 더 지켜봐야 됩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이 회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놓고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 4분기 때 1.6%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때 1.3을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1분기 역성장한 것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분기도 0.7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민간 소비가 1.3%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의 조금 상황들을 보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소비는 안 늘어났어도 우리가 뭐 8,000원 주고 사 먹던 칼국수가 10,000원 주고 사 먹으니까 민간 소비가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외에 우리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2.6% 늘었습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들의 설비 투자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건설 경기가 들어오면서 토목 쪽에 0.6% 성장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민간 투자 이런 쪽들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출은 2.1% 늘었고 수입은 2%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들을 놓고 보면 우리 경제가 조금 이제는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민간 소비에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소비 쿠폰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가 조사한 것들을 보면 1차, 2차 소비 쿠폰 발행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평균 4% 늘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영향을 조금은 미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비 쿠폰도 조금은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요. 자, 분기 성장률 올랐다고 이제 하는데 정작 내 살림살이는 좋아졌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통계상 성장의 낙수 효과가 서민들 피부에까지 이렇게 느껴지려면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제 이끌었던 것들이 이제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환원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낙수 효과가 이제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4분기 성장률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 3분기를 좀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 추가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스테디하게 머물면서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 경제 성장할 걸로 봤거든요. 올해 한 1% 정도 1에서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현재 지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1.6에서 1.8로 늘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늘렸고요. IMF는 1.7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라든지 한국은행이 올해보다는 대략 2배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더 고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내년도 정도 되면 이제 서민분들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시각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 금리 이게 이제 자기 살림살이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는데 성장률이 호조세면 한원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물가 상승률 이게 이제
심상치 않고 그렇다면 성장률 호조세가 향후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원래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네네.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경기를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상태가 조금 애매모호한 상태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는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10월 달, 11월 달 소비자 물가가 공교롭게도 2달 연속 2.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 정도에 이제 근접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네. 여기서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 버리게 되죠.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연쇄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환율이 지금 이제 약세인데 네네. 환율 약세가 더 심해집니다. 우리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는 하여튼 이중 삼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많은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출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금리가 좀 떨어져야 내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텐데 네네. 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는 셈법이 복잡할 겁니다. 일단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물가가 들썩들썩거린다라는 것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내리게 되면 또 여기에 따른 또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지금 이제 금통위원분들께서도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지금 원래 이번에 동결을 했고 3개월 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4대 2에서 네. 3대 3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 안 할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가도 우리 저 통화당국이 물가도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자 물가도 있지만 또 부동산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하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뭐 말씀 잠시 하셨지만 성장률과 다르게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중입니다. 예. 우리 이제 동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나라 성장률이 좋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서 환율이 떨어지는 게 본래 그 교과서적으로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환율이 예. 떨어진다라는 것은 예.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그러니까요. 거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우리 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화 강세, 환율의 하락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현상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근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네.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들,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 맞죠. 예.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 통화 가치입니다. 특히 이제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의 이제 가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8인데 네. 미국은 벌써 2.4예요, 올해.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대방이 너무 세네요. 너무 지금. 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센 애인데 더 센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네. 요소가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구인철 부총리는 또 4가지 사례를 또 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국민연금에 미국 주식 투자가 좀 많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학개미 분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많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를 지출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레깅 효과라 그래서 네.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걸 원화로 환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기업들이 번 돈을 원화 환전 안 한다. 환전 안 하고 어차피 미국에도 투자해야 되고 네. 환율이 불안정하니까 쥐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있어서 지금 구인철 부총리는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환율 불안 뭐 원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예. 환율 상승 요인으로 급증한 해외 주식 투자 지목했습니다. 이게 뭐 구인철 부총리 얘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예.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층에 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었더니 답이 쿨하잖아요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국장, 미장 이렇게 이쪽 그 증권계에서는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국장 같은 경우 이제 가치 투자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것이 좀 명확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쿨하다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놓고 보면 최근에 좀 급증을 하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10월 달에 68억 1,300만 달러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했고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요. 네, 서학개미 미국에 투자했고 68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얼마예요? 그게? 대략 68억 달러면 한 뭐 9조 정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55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한 8조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만 30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유가 설명이 되긴 될 거예요. 뭐 굳이 뭐 우리가 이분들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다. 숟가락 하나 정도는 얹었다. 예, 이렇게 표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랄까 뭐 이런 부분 계속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역할론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환율의 캐스팅 보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연금 내는 걸 가지고 국내에도 투자를 하고 해외에도 투자하고 뭐 대체 투자도 하고 뭐 채권도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 있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국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과거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낮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었던 상태고, 그러한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은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렸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우리가 1,300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대략 약. 그중에서 해외에 37%를 투자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15%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해외에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대략 한 800조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다 미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한 800조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인데 이게 한 6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맘먹고 이것을 흔들면 지금 이제 외환보유고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렇죠. 외환보유고가 630조, 국민연금이 특히 이제 달러 자산에 투자한 게 대략 한 800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드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계속 비중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비중은 더 늘릴 계획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번 이제 국회에서 이걸 좀 조절을 하자. 이건 보건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 원래 시행 계획대로 가게 되면 이 비중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그 막강한 자금력으로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결과를 계속 가져오면 이제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큰 틀의 결과는. 근데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이런 환율 방어나 이런 다른 목적의 어떤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이게 과연 맞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정부에서 조금 말 실수를 좀 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의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환율이 이제 우리가 1,470원을 찍을 때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에 이제 지금 있는 그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이 환율 조정을 좀 방어를 하겠다라는 등, 그때 이제 협의체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기획부, 한국은행,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랑 국민연금을 같이 온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결론 내려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이게 환율을 방어한다고 방어가 되는 거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환율이라는 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영국 사례도 있었고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우리는 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환율을 잘못 방어하다가는 이게 막대한 외환 보유고만 손실을 보고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이 부분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나왔었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4조 2천억 원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셀코리아였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예. 있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팔아치운 배경이 뭘까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근래 역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기억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16조를 팔았거든요. 그때가 그렇군요. 1등이었고 네네. 지금 이제 거의 한 3등 정도 되는 어쨌든 수준이니까 동메달. 예, 뭐 예. 굉장히 역대급인데 예.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과연 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아 그래요. 9월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25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1월 달에 14조를 팔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네. 14조를 팔았다는 자체가 한 달 내에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 규모가 자체적으로 크냐라는 논쟁을 볼 때는 잠깐 돌이켜 보면 2달 동안 25조 샀었네라고 보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석 있겠죠. 달을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예. 오히려 순매수죠. 플러스를 좀 그렇죠. 나타낸 거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더군다나 이제 단기간에 이 지수가 이제 9월,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사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네. 5만 원에서 10만 전자가 갔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25만 원이 60만 원까지 갔으니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 환율이 9월 달만 하더라도 1,380원대였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석 달 사이에 1,470원까지 가니까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매도까지 같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앞서 우리가 해외 투자 급증, 해외 투자 증가가 환율에 끼친 영향 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우리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환율에 미친 영향이 있을 거고 예.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 예.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요거는 뭐 저도 자료를 좀 해보니까 예. 우리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에 나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부터 나가기 시작하다 네, 보니까 네. 요거는 자료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됐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고 예. 그러면서 2022년부터 서학개미 운동이 벌어졌고 그때부터 증권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교 우위에 있냐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단기간에 자금이 움직이느냐에 따른 충격이 있을 뿐이다. 네. 이번에 우리가 서학개미를 정부에서 그래도 콕 집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단기간 보고요. 급증. 예.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큰 영향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자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MSCI라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흥국 지수입니다. 네. 일본은 선진국 지수고요. 그러면 거기서 운용하는 자금이 몇 배가 더 큽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자금이 물밀듯이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서학개미랑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에 들어가려는 노력들을 보게 된다면 역시 외국인들의 글로벌 자금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연말 증시가 어떨지 연말 연시 증시가 어떨지 이것도 이제 한번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산타랠리란 말은 미국 증시에서 이제 원래 나온 말인데 산타랠리가 뭡니까? 개념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토가 있고 소비가 늘어나네요. 예, 가족들이 네. 모이고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소비주들의 이제 이익이 개선이 되는 거고요. 소비주들의 이익이 개선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련 주가 이제 주식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산타랠리의 어원이 발생된 요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지금 보면 코스피 4천 시대를 연 뒤에 등락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연말에 우리 증시의 모습은 어땠는지 예. 또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걸로 보시는지 함께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타랠리가 있었을 때는 1월 효과가 없었고요. 예. 산타랠리가 없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1월 효과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네. 근데 요 두 개가 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전 가을에 주가가 올랐었느냐 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가을에 주가가 안 올랐으면 산타랠리가 생기던 1월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셈법이 근데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이번처럼 올랐을 경우에는 그런 두 경우가
나타날 확률이 좀 낮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9월, 10월 달에 주가가 올랐고 11월에 급격히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연말에 배당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앞서도 이제 수출이 2% 정도 늘어났다라고 3분기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로 통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도체, 네. 방산, 조선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쪽들의 기업들의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줄 걸로 보고 정부가 또 이번에 배당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네. 올해부터 일부 기업들이 거기에 키 맞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당 투자에 따른 산타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의 1월 효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수치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네. 4분기 때 55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 1분기에는 65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약 10조 가량이 한 분기 사이에 늘어날 것으로 증권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1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강세장이 나타날 확률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말 증시 얘기에서 살짝 벗어나서 다시 예. 증시 얘기로 돌아올 예.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바람도 쐴 겸 오랜만에 아울렛을 한번 가봤는데 네. 왜 갔냐?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하는 품목들을 한국의 아울렛에서도 한다 이러고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정말 싸게 건질 수 있나 그러고 가봤더니 예. 좀 또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네. 좀 분위기를 살펴봤거든요. 네.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네. 그게 이제 주말이었는데 네.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그렇습니다. 소비가 이렇게 위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네. 결혼식장에 있어서 갔다가 네. 차를 아울렛 세우고 네. 결혼식장 근처에 결혼식장 갔고 구경을 좀 해봤거든요. 네. 정말 사람들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없기도 하고 보니까 그냥 가서 커피점 가서 커피나 한 잔 먹고 뭐 이러고 예. 있더라고요. 이게 몇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선호도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온라인 이제 소비로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런 면은 있겠네요. 예, 네.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소비의 양극화. 우리가 네. 아울렛 매장보다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모 백화점 같은 경우 네. 얼마 전부터 차들이 또 밤에 줄을 서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비의 양극화. 글씨가 세 글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소비는 상당히 안 늘어났는데 우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오늘 발표된 수치가 공교롭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네. 우리 이제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월 160만 명이 들어오셨었는데 네.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 이제 막혔죠. 지금 다시 18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우리가 60만을 찍었을 때 네. 중국 관광객들이 한 8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5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령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거 감안 안 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줄었는데 다른 나라 분들이 늘으면서 그와 관련된 소비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면서 주가 역시 관련주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소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소비가 단락적으로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비도 섹터적으로 다르게 보여진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영향 많이 받습니다. 참 예. 제가 요 하려던 질문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뭐 순위별로 예. 하면은 어떻게 어떤 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 파트가 좀 큰데요. 네. 처음에 이제 많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눈을 뜨시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올랐나 떨어졌나를 네.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날 하루의 심리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예, 예. 투심을 이제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미국 요소고요. 증시가 참 중요하다. 예,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에 따른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제 앞서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다시피 9월, 10월 달에 25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고 어떤 조정의 심리가 항상 있는 거죠.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모든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기반하는 거고 기업의 실적은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각종 데이터들, 경제 데이터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네. 세 번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월 9일로 미국 예. FOMC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이제 회의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팽팽하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대 3인데요. 3대 3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한 70%였다가 지난달 말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50% 정도였다가 네, 지금은 다시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한 7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망들이 잘 맞더라고요, 실제로.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패드워치라 그래서 네. 이것만 직접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마지막 금리 결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연준의 어떤 거취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기자회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의해서 보니까 현지 시각 12월 19일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모멘텀 같은데 예. 이걸 포함해서 우리 투자자들 뭐 특히 서학개미들 좀 미국 시장에 주목하면 연말에 어떤 것들을 지금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이제 미국하고 국내가 이제 확연히 좀 다른데요. 네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파생 상품 만기일 이후에 금리 인하랑 맞물리면서 네. 과연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부를 좀 살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말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부분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을 무위험 수익인데 네네. 굳이 안 취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환율 상태에서 들어오면 환차 이익을 보는 거니까 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네.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서 국내와 미국이 각각 다른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와 미국이 우리가 관찰해야 할 다른 포인트가 있다. 요거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뭐 투자를 하시든지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스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